자,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 쭉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부문별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셨던 예를 들어 D램 부문에서의 우당탕탕하는 일들, 또 그뿐 아니라 HBM이라는 면에서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삼성전자,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각각 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에 네.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방향성이 맞는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과거의 구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냐 빈메모리 반도체냐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이제 한 25년부터는 이 시장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AI 관련 반도체냐 BAI 관련 반도체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전체 시장적인 측면, 삼성전자 말고 시장을 본다면 이 시장 상황은 반도체 시장에는 좀 찬바람이 불었지만 AI 관련 반도체 시장은 계속 뜨거운 바람만 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BAI 부문에서는 아직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잃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삼성전자가 가야 하는 그 미래 산업을, 미래 먹거리를 놓치는 방향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길을 현재까지로서는. 특히 AI 부문에서의 반도체 실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방향성 면에서는 혹시 기자님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메모리 이 반도체 시장을 보면 별로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AI를 중심으로 보자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라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대세가 됐지만 5년 전에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지 알 수 있었을까? 코로나도 일어나기 전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아니면 챗 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AI라는 것이 이 세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없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 컴퓨터 세상은 가장 빠른 성능,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네.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PC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인터넷 시대가 왔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었고, 예. 그러다가 이 인터넷 시대가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폭발적으로 디바이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는 팽창만 했고, 특히 삼성이 다루고 있던 분야는 메모리입니다. 네. 이 메모리는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에서 CPU와 메모리 구조, 요 CPU는 계속 변했어요. 네. CPU가 중요하다, AP가 중요하다, 요즘은 GPU가 중요하다, 계속 변하지만 메모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는 계속 메모리였어요. 메모리를 뭐 그래픽 메모리, 뭐 모바일 메모리, 뭐 서버용 메모리,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면 됐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D램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핵심적인 산업의 분야로 자리했고, 이 분야에서 삼성이 1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까지 계속 성장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CPU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한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 그걸 잘 만들던 회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지금 최신 버전으로 말하면 인텔입니다. 인텔이 더 이상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내놓는 CPU로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모바일 세상이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못 만들어서입니다. 인텔이 못 만들어서입니다. 단순히 못 만들어서입니다. 왜? 더 작은 것을 더 세밀하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더 작아지는 단계까지 왔는데, 근데 이 작은 걸 만드는 게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한 회사가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는 회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TSMC가 있습니다. 네. TSMC라는 회사는 나는 설계 모르겠고, 나는 뭐든 설계도 가져오면 다 만들어줄 거야. 특히 그 설계도가 잘 됐건 잘못됐건 나는 그걸 다 되게 만들어줄 거야.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있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 하나가 시장에 자리 잡으니까 혁신의 방법론이 바뀌게 된 겁니다. 혁신의 방법론이 한 회사가 만들던 메인프레임이든 어디든 CPU를 혁신의 하나의 심장으로 했다면, 이제는 TSMC라는 제조회사를 심장으로 하고 이 제조회사의 설계도를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우리는 설계만 하면 돼. 그러면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던 시대보다는 이 설계만 하면 되는 회사는 훨씬
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AMD입니다. AMD는 사실 똑같이 IDM이었습니다. 인텔, 삼성과 같았는데 어느 순간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파운드리사를 분사를 해요. 네. 설계만 남습니다. 리사수가 있으면서 리사수가 그 설계에만 핵심적인 역량을 몰두해서 그래서 하나의 역량을 제조와 설계로 나누지 않고 설계만 하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미세한 단계까지 들어간 설계를 TSMC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네. 이 구조가 혁신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고요. 파운드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네. 말은 파운드리가 이 구조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AI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CPU도 아니었고 네. CPU와는 다른 CPU를 가속시켜주는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GPU였던 겁니다. 네. 지금은 GPU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 시장의 핵심 키를 쥐고 있고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TSMC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회사인 겁니다. 이 엔비디아는 한 번도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96년에 첫 히트작을 만들어낸 7년에 첫 히트작을 만들어낸 뒤로 단 한 번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모두 TSMC에 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혁신의 역량이라는 것이 AI 시대가 오면서 요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중요해졌는가, 삼성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 질문이 됐는데 삼성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김기남 회장을 부회장을 임명했던 김기남 DS 부문장을 임명했던부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 회장도 알았습니다. 알아서 파운드에 진출하고자 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언하고 돈을 투자함으로써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뭔가 정말 삼성이 그동안 성공해왔던 방정식에 뭔가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삼성이 못 따라간 겁니다. 만약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만 좀 따라갔더라면 디램이 약간 위기에 있더라도 워낙에 팽창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에 선언하면서 30년까지 100조 투자해서 1등 하겠습니다. 할 때 점유율이 20%에 가까웠는데 지금 9%, 8%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시체말로 때려 박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적자는 한 파운드리만 한 4조 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삼성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흐름을 잃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서 외톨이가 됐다라고 접근하는 면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싱 파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일단 이제 4월이 되면 네. 삼성전자의 전년도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 나오고 그러면 더 명확하게 그 삼성전자의 재무 지표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일단 파운드리부터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파운드리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한때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20% 시장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9%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했더니 TSMC의 점유율은 더 올라갔고 70% 정도로 올라갔고 또 중요한 게 중국 3사가 중국 파운드리 3사가 한국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올라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24년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는 높았는데 그때부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제가 이미 3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이제 4분기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4분기가 지나면 지금 이미 역전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지금 1분기잖아요. 1분기는 역전된 채 벌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 의도가 맞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을 파운드리가 아닌 HBM 등과 같은 영역에 더 두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개편하는 여정이고 파운드리의 힘을 덜 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나름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노력했는데도 파운드리 시장을 중국에게 잃고 있는 것인지 혹시 기자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자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시장 이렇게 표현해 보죠. 저기 삼성전자에서 사장을 역임하고 SK텔레콤에서 부회장도 하신 임형규 사장이 네네.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빌면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청나라가 만주를 지배한 뒤에 중원으로 진출해서 청을 건국한 만주족이다가 청을 네. 건국한 그 얘기에 비유를 합니다. 본진을 만주에 단단히 두고 네. 그 상태에서 세력을 불린 다음에 중원까지 진출했다. 삼성의 성공 전략은 늘 그랬다. D램이 이 만주였고 그때 플래시가 처음에 다른 중원이었고 LCD 디스플레이도 그런 종류의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였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런 종류의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였고 다 성공했다. 다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파운드리에서는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느냐. 자체 필요한 레거시 논리 연산 칩을 만드는데 자기 파운드리를 쓴 겁니다. 이를테면 엑시노스 하위 제품 아니면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같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좀 레거시 단계에서 만들면서 점점점 잘 만들어서 이 시장이 크니까 파운드리 산업도 컸던 겁니다. 네. 근데 삼성이 2019년에 선언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조금 더 비싼 파운드리입니다. 이를테면 AP라는 것을 애플에게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엔비디아에 만들어주는 최신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그런 논리 연산 칩 혹은 테슬라를 고객으로 두는 테슬라의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아마존의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구글의 가장 좋은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3나노 공정을 개발했죠.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방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주방을 만들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손님은 떠나갔습니다. 퀄컴이죠. 네. 퀄컴이 2025년 2년에 지오에서 파동을 겪으면서 삼성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게 됐지? 누가 잘못했지? 왜 우리 스냅드래곤 칩에서 열이 나서 삼성이 지오에서 앱을 설치했지?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잘못했네라고 퀄컴은 생각했고 그래서 TSMC로 갔는데 그 뒤에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TSMC가 그 이듬해 퀄컴에게 더 좋은 칩을 만들어줬고 그 이듬해는 더 좋은 칩을 만들어줬고 올해 엘리트 칩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은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플래그십 제품에는 다 쓰는 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이 과거 3년 전에 삼성이 만들 때는 애플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났는데 하드웨어 성능으로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퀄컴이 삼성을 떠나고 더 잘 됐다. 그리고 3나노라는 이 주방을 만들어놨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4나노, 5나노에서 삼성이 발열이 심하고 수율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네. 이런 정보는 못 숨깁니다. 못 숨기니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 주방은 있는데 오지 않으니 가동을 할 수가 없고 가동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율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매출이 날 수가 없고 파운드리에서 매출이 안 나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2나노 뭐 지금 2나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있다고. 근데 개발한들 올 것이냐? 지금도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하나만으로 너무 위험해요. 한 회사가 독점하는 상황도 싫어요.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2나노 첨단 그 웨이퍼의 경우에 웨이퍼 장당 계산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은. 근데 장당 예전에 파운드리가 한 장당 2,000달러 정도 했다면 메모리가 3, 4천 그리고 CPU 같은 건 4, 5천 달러 했는데 지금 CPU라는 것이 없어지고 파운드리가 CPU까지 다 하는데 가장 미세한 것까지 파운드리에서 다 해주는 새가 됐으니까 2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장당 2만 달러, 3만 달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비싼 겁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이 가격이 떨어지지 저대로 두면 TSMC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도 애플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붙어 있어요. 삼성이 야 너네 내놓는지 한번 봐봐. 3나노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2나노 테스트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상징하는 게 삼성의
설계 부문 엑시노스를 설계해서 TSMC에 이번에 맡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됐죠. 네. TSMC가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이 안 나왔습니다. 삼성에서는 안 만드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조차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네. 주방을 만들었는데 고객을 계속 잃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고객 중에 일부는 중국 고객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중국 파운드리 3사가 열심히 선전해서 중국 고객만큼은 자기 고객으로 만든 거예요. 네. 퀄컴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 10% 가량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국 비즈니스인 거죠. 주로. 네. 근데 일단 중국 고객을 놓친 것도 중요한 고객을 놓친 거니까 네. 그것도 우리는 편안하게 해석할 필요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정학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거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발간된 그 키스텝의 보고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의 여러 부문별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 물론 한중만 비교한 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네. 특히 한중의 비교를 좀 포커스를 뒀는데 반도체의 여러 부문에 걸쳐서 이미 중국 기술이 한국 기술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키스텝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그냥 놓쳐서는 안 될,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다가 삼성전자 갖고 있던 시장 중국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은 중국 고객만 뺏겼지만 어쩌면 중국 3사에게 TSMC는 TSMC대로 잘하고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 삼성전자 고객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중국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기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네. 근데 기술 업계에 있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이라는 회사가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무엇을 잘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할까요? IT 세상에서 라고 말하면 심플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합니다. 모든 면에서 삼성을 아니면 한국을 아니면 미국조차도 화학, 공학, 컴퓨터 공학, 뭐 AI 분야 그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이 공학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못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제조업 공학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한참 앞서 있고요.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딥시크, 퀸, 뭐 한 회사가 아닙니다. 중국의 동시다발적인 많은 AI 테크 회사들이 엄청난 AI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매우 효율적이고 싸고 성능은 거의 미국 제품에 필적하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 중국은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엔지니어가 되는 회사고 나라고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어느 대학이든 다 한번 그 상위권 리스트를 보면 맨 위에 컴퓨터 공학과, 전기 공학과 이런 회사들 이런 과들이 있고요. 화공과, 물리학과 다 그렇습니다. 인재들이 다 글로 가는데 이 인재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10배, 20배입니다. 숫자로만 따져도 10배, 20배의 인재들이 모두 공학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이 공학 쪽에 진출한 그 엔지니어들의 품질은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의대를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고 이미 SCI급 논문으로 이런 상황이 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화학 분야, 물리학 분야, 생화학 분야, 바이오 분야, 전기공학, 반도체 모든 종류의 논문이 중국이 숫자로는 이미 압도하고요. 진로도 이제 반도체에서는 성큼성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이 거의 세계 선두권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아직은 특히 D램에서는 플래시는 모르겠습니다. D램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좀 앞서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이 D램이라는 것이 시장이 열리고 계속해서 쭉 성장할 때
그때 한국이 진출할 수 있었고 그때 진출해서 지금 이미 1등과 2등을 하고 있고 이 시장에는 1등, 2등, 3등 빼면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설비, 기술 차원에서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 시간이 없지는 않다. 다만 시간은 우리 편은 아니다. 중국의 편이다. 다만 이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만 따진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큐를 만들면서 인터뷰했던 짐 켈러 같은 세계적인 그 아키텍처 엔지니어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정학이라는 변수가 있죠. 미국이 EUV를 안 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EUV를 안 준다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안 줍니다. 그럼으로써 중국을 지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확실히 지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딥시크 보니까 엔비디아 안 준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조는 EUV 없이 과연 초미세 공정의 디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논리 연산 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의 기술 만약에 중국이 우회로를 뚫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고 새로 생겨나는 분야는 다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로봇 청소기 1등하는 회사 어디입니까? 드론 1등하는 회사 어디입니까? 카메라 1등하는 회사 어디입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새로 생기는 모든 제조업 분야는 중국이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크고 인재도 있고 시장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전기차도 다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우리 경제 전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삼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맞아요. 삼성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앞서가질 못해요. 삼성이 앞서 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거나 신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답을 발견해야 되고 D램은 계속해서 수월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에서 삼성도 대한민국도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한 문장 중에 삼성전자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대질문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폄하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중국산 하면 어떤 이미지? 중국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뭐 우월하게 보거나 뭐 사대주의적으로 보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이 이미 상당히 많은 기술력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섰다. 이러다가는 삼성전자도 뺏기고 다 뺏긴다. 이대로는 완전히 뺏길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의 이런 행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나마 시간을 벌 여지는 있다라고도 하셨지만 또 올해 연중반에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쪽에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 들었지만 올해 에이펙 회담이 있어요. 한국에서 열려요. 경주에서 열립니다. 근데 중국이 다음 에이펙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디폴트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이펙에 만약에 트럼프를 초대한다. 그러면 이 에이펙 회담 정상회담을 좀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우리 한국이 개최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정계에서는 트럼프를 반드시 초대할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푸틴도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도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사항이지만 근데 어쨌든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아니면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뭔가 또 우리 봐줘라, 우리 칩 줘라. 잘 생각해 보시면 딥시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서 승부를 본 경우라고 본다면 반도체의 경우는 이 칩을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랑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정상회담 중에 우리 이렇게 해줄게 대신 너네 칩은 줘라라는 종류의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또 역시 상황은
지정학적으로도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를 뽑아놨느냐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불만스럽기 그렇죠. 때문이고 네. 다른 한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모든 공포감 내지 미국의 권력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모여서 트럼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예측 불가능하긴 할지언정 어느 정도 기술적인 장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는 않지는 않을까 하는 뭐 예상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부분은 그나마 우리가 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빈틈이 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 이 상황 네. 인식하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더 심도 네. 있게 고민해내는 네. 순간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